자, 요번에 이제 볼 게 이제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에 이제 얘기했지만 이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 내용이 좀 약간 간략하게 적혀 있었고, 그래서 서계를 좀 보충하는 차원에서 제가 기출문제 분석집을 이제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나서 서계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앞에 그 누이 14세가 정복 전쟁을 많이 했다고 했죠. 왕조 전쟁을. 그래서 국왕의 영광을 위해서, 제국 건설을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을 했고, 그 마지막 끝판왕이 뭐냐면 그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에요. 예. 자, 에스파냐 왕위 전쟁에서 이제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에스파냐 왕의 그 후계 문제 때문에거든요. 그 당시 에스파냐 왕 카로스 2세가 아들이 없이 죽자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마리아 테레사와 결혼한 누이 14세 손자인 앙주궁 필립 5세에게 왕위를 양도할 것을 유언하고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계도를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스페인 왕실이나 프랑스 왕실 뭐 여러 왕실들이 친인척 관계로 이제 엮여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카르 2세가 있어요. 카르스 2세가. 예. 카르 2세가 있는데 이 카르 2세가 아들 없이 죽으니까 이복 동생이었던 마리아 테레사의 그 아들, 그러니까 이제 누이 14세의 그 뭐냐면 손자죠. 예. 손자였던 그 당시 필립 5세한테 그 뭐냐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게 한 거야. 근데 이제 필립 5세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예전에 스페인은 합성국 가잖아요.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합성국 가고 그래서 이제 연합 그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문제는 스페인 쪽이 이제 부르봉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합성국가 관계가 끊어지고 프랑스와 스페인 왕조가 이제 다 부르봉으로 엮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제 정치에 상당히 뭐냐 큰 타격을 주게 돼. 역학관계에. 예. 프랑스의 어떤 권력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프랑스 2세가. 자,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볼 수 없었던 다른 나라들이 안 된다. 그래서 필립 5세의 이제 뭐냐면 왕위 승계를 반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난 게 그 뭐냐면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야.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전쟁 과정을. 자, 손자 왕위 계승은 루이 14세 외교적 승리였으며 스페인의 합스부르크가가 가게 끊어지고 새로 부흥 강의 시작을 의미한다. 또한 프랑스와 스페인 간의 통합 왕국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 내의 세력 균형을 깨진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합쳐 대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루이 14세 야심이 눈앞에 시연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 조치에 대해 다른 나라에 반발할 것을 예상하고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벨기에를 선제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에 영국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브랜덴베르크. 자, 이 브랜덴베르크는 뒤에 포위세나 보였던 나라들이요. 포르투갈, 사보이 등이 동맹을 맺어 대응을 했고 초기 전황은 프랑스군이 승기를 잡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보공 철치, 예, 뒤에 이제 2차 세계 철치한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가문이지만 하여튼 이 철치군이 이끌었던 영국군이 그 브린트 하인과 라미엔 등등에서 전투에 승리했고 해상에서도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항공대가 포르투갈 연안에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격파하면서 지브롤터 해협의 관문 도시인 지브롤터를, 요거 예전에 시험 문이 나왔죠. 이 지브롤터는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도 영국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어요. 스페인 영역 안에 영국의 그 통치구역이죠. 자, 지브롤터를 장악하였다. 자, 해외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를 둘러싸 엔요한 전쟁이 났죠. 아까 네 번의 그 식민지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 연결시켜서 보시고요. 자, 하여튼 수세에 몰린 루이 14세는 강할 맺기를 결의했으나 그 조건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되어 전쟁이 지속이 됐고요. 그러나 이제 영국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시그당 내각 대신에 토지당 내각이 등장하고 오스트리아도 요조의 프린스가 죽고 카드 6세가 즉위하면서 동맹국 내의 정치 세력의 재편이 일어나자 다시 교섭을 했고 그 결과 반 프랑스 동맹국에게 유리한 위트레트 조약과 라슈탄트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같이 세트로 묶어 있는 조약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총론이라든지 개론서에서는 이걸 같이 묶어서 그냥 위트레트 조약 이렇게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세트로 묶여 있는 조약이지만 좀 다른 조약이거든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위트레트 조약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은 필립 5세의 왕위 계승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카르로스 2세부터 상속받은 여러 지역과
프랑스 식민지 등을 약속했는데, 자, 위트레트 주요 내용도 있어요. 예, 주요 내용 보면, 자, 일단 프랑스와 스페인 양국이 합병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부르본 왕실이지만 서 국가 대 국가로 합병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르본 계통의 필립 5세가 스페인 왕위 계승을 인정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식민지를 나눠주죠, 프랑스가. 그래서 프랑스와 스페인이 갖고 있는 식민지를 나눠주는데, 자, 영국은 프랑스부터 노바스코시아, 뉴폴랜드, 허드스면, 요거 대부분 캐나다 일대 지역이에요. 캐나다 그 서부 일대죠. 서부 일대. 그래갖고 이제 그 동부 일대, 예, 동부 일대 지역인데, 그 케벡주 있는 데 있죠. 케벡주. 그래서 원래는 이제 프랑스가 이제 그 케벡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프랑스어권이죠, 거기는요. 근데 영국이 그 당시 그 지역을 먹어버린 거지. 예. 그래서 스페인으로부터 미노르카 지브롤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각각 양도를 받았고, 프랑스는 영국 예언왕의 뒤를 이은 계승권이 프로테스탄트 하노버 왕가에 있으면 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이번 카톨릭 스투어트 왕가에 대한 지원을 공식 철회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영국과 프랑스의 성박을 공격하게 만들었던 덩케트 요새를 해체하기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스페인부터 스페인 식민지 노예 공국을 얻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시엔토라고. 이걸. 그래갖고 이제 18세기 중반까지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의 식민지의 노예 공국권이었고, 이게 이제 삼각 무역의 기반이 돼요. 근데 이 노예 공국권을 누구한테 넘겼냐면 남의 포말테사라고 있어. 네, 남의 포말 사건인데, 요거 제가 뒤에 있죠. 네, 여기 남의 회사죠. 잠깐만. 네, 남의 회사, 네, 남의 회사에 넘겼어. 그래서 이 남의 회사 주식이 상당히 많이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나중에 거품 껴갖고 깨져요. 그래서 주식값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남의 포말 사건이라고 있어요. 거품이 깨진 대표적인 사건이야. 그래서 남의 포말 사건은 그 밑에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계약이나 청부 약속에 의하면 에시엔토라는 말은 스페인어죠. 위트레트 조약에서 영국 정부가 에스파냐에 요구하여 얻어낸 노예 무역권의 독점권이다. 그 부속 조약인 아시엔토 협정에서 영국은 차후 30년 동안 11만 4천 명 노예를 연간 4,800명을 에스파냐 식민지인 포르토베로 또는 바르크로스의 노예 시장에 공급하는 권리를 얻었는데, 당시 재정 적자를 이제 허덕였던 영국 정부가 이 아시에트 권한을 남의 회사에 넘겨요. 그래서 이 조치는 남의 포말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자, 이 사건은 1711년 성립된 남의 회사가 거액의 국채를 이수한 대가로 에스파냐형 아메리카의 무역 독점권을 가지면서 일어났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게 되고 그 사업 내용이 부실하게 드러나자 주가가 폭락하여 파산자가 속출하여 그 다음에 그 공황 상태가 되었다. 이 남의 포말 사건은 경제의 대표적인 버블 경제 붕괴사로 자주 이용하거든요. 이 남의 포말 사건 관련된 것은 서양사 총론에 있는데 서양사 개론은 없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사보의 공국은 왕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신라를 영우하게 되죠. 자, 사보의 공국은 저쪽 이제 프랑스 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국경에 있는 공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보의 공국은 그 오늘날 이제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스위스 영토 일부를 통치하게 되고요. 위트레트 조약 때 시칠리아를 확보하고도, 그리고 나중에 1713년에 시칠리아 왕에게 칭하게 됐다가 시칠리아를 오스트리아 요구했다가 바꿔요. 사르데나로. 그래서 이 사르데나가 나중에 이탈리아 중심의 통일 왕국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르데나 왕국이 이탈리아 통일의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이 사르데나 왕국의 전신 모태가 됐던 국가가 사보이 공국이야. 사보이 공국.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는 나폴리, 밀라노, 사르디나를 영유하여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양도받았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 벨기에 지역이 원래 스페인이었다가 오스트리아 넘어가게 돼. 왜냐면 원래 같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얘가 이제 프랑스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승인해 줄 테니까 너들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달라는 거야, 벨기에 지역을. 그래서 오스트리아 넘어가게 되죠. 예. 이 벨기에는
나중에 이제 비내의 결과 그 벨기에 지역은 네덜란드 통합이 되죠. 통합 네덜란드 왕국이 됐다가 나중에 3월 혁명에 다시 독립해 나가요. 애들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위트헤트 조약과 라슈텐트 조약을 같이 합쳐놨다고 했잖아요. 그 서양사 개동에서. 그래서 요 벨기에를 넘어가는 내용은 그 엄밀히 말하면 위트헤트 조약의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독일 왕제가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뭐냐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가 1년 뒤에 이 라슈텐트 조약에서 그 내용이 있어. 예. 그래서 이 라슈텐트 조약에서 그 내용을 이제 찾아보면 본국위의 에스파냐형 네덜란드는 밀라노, 토스카나, 만토바, 사르데나 등을 합스부르크 영토로 하고 그 등등 있는데 요게 네덜란드가 있죠. 현재 벨기에 지역을. 예.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위트헤트 조약 내용이 아니라 라슈텐트 조약 내용이야. 예. 근데 이제 서계나 뭐 서촌이나 그렇게 위트헤트에 적어놓다 보니까 또 서양사 교수들이 그걸 제대로 알고 또 내는 문제들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석에 있는 대로 외워두세요. 그냥 이거는요. 예, 위트헤트 조약으로. 그 다음에 9번 내용을 보죠. 자, 브랜드부르크 호헨초ル선제국. 그러니까 브랜드부르크는 오늘날 베르린 일대를 지배했던 국가죠. 자, 그리고 포유생 왕의 칭호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원래 브랜덴부르크는 그 당시 프로이센 동프루시아 그 프로이센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정확한 이제 국명이 그 브랜덴부르크 프로이센이야. 그 당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에 프로이센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브랜덴부르크 프로이센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왕이 되고 싶었어요. 예.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일단 브랜덴부르크 왕은 칭할 수가 없어. 왜 칭할 수 없냐면 브랜덴부르크는 예전에 금인치서 이후에 7명의 선제후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모셨던 제국이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서 왕을 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포리센은 그때 이제 폴란드 영역에 있던 독립된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그 그 당시 포리센이 영향력에 있었던 지배하에 있었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동포리센 지역을 자기가 이제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 포리센 왕이 대칭한 거야. 요 포리센은 그 지역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포리센 왕으로 칭할 수 있었던 거야. 여기는 브랜덴부르크라는 영역은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포리센은 신성 로마 제국 영역 밖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냐면 왕으로 칭해서 포리센 왕으로 이제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다음 포리센은 브랜덴부르크 선제로서 신성 로마 제국 아래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프랑스 왕국으로서 프랑스 왕이 있는 거예요. 예, 두 개의 호칭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기억을 해두시고 그 뒤에다 제가 좀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여기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식민지 브라질에 대해서 포르투갈 권리를 승인한다. 예전부터 이제 뭐 있었던 땅인데 포르투갈의 어떤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토데시 실내 조약에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러면 서계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읽어보면 그 에스파냐 카르이세가 그 전의 영토를 왕을 루이 14세 손자 외손자죠 필리에게 주고 사망하자 에스파냐 왕위 계승전이 발생했다. 만일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부흥 왕시대에서 통합된다면 이는 유럽의 국제 정치의 세력 균형의 원칙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주축으로 대동맹이 결성됐고 결연한 전투가 벌어졌고 전세는 프랑스에게 불리했으나 결정적이 아니었고 대동맹 단결도 말기에 깨어졌다. 아까 이제 정치적 변동이 있었다고 했죠. 자, 그에 전쟁에 지친 루이 14세는 위트헤트 조약을 합병을 맺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루이 14세는 에스파냐 프랑스와 합병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의 존재했던 필립을 에스파냐 왕의 안신에 성공하고, 자 대신에 그 조건으로 이제 많은 걸 나눠줬죠. 프랑스는 신대륙 뉴폴랜드, 노바스코시아, 노바 노바스코티아, 허드스만 지역에 영국이 양도하고, 퀘벡 지역이에요 지금의. 세 번째로는 퀘벡 지역을 양도하고요. 영국은 다시 에스파냐부터 지중해 가문격인 지브롤터와 에스파냐 식민지에 대한 노예 공급권을 얻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오스트리아의 지금의 벨기에에 해당 에스파냐 네덜란드 획득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 협정이 아니라, 협정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그 라슈탄트 조약이라고 했죠. 라슈탄트 조약. 그렇지만 서계나 서총에 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게 외워두세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사보이 는 실칠례를 얻었으며 1720년에 이를 사제가 바꿔 사보이공은 사제 왕이라 칭하게 되었다.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온 거, 이게 몇 번째야? 여섯 번째죠. 자, 여섯 번째는 자 19세기 이탈리아를 통일한 긴 과정, 여기부터 여섯 번째네. 예, 시작되었다. 여기까지 있고, 자 요게 여섯 번째네. 예. 포일센도 이 전쟁에 참여한 공로로 왕의 칭호를 얻게 됐다. 그래서 브랜덴부르크 포일센인데, 이 브랜덴부르크는 신성 로마 제국 영역에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칭하지 못하고요, 왕후. 포일센만 왕으로 칭하게 돼요. 예. 포일센은 신성 로마 제국 밖에 있었죠. 그래서 보통 포일센 하죠. 근데 정확한 명칭은 브랜덴부르크 포일센은 그 국가 명칭이고요. 이때 왕으로 칭하면서 보통 포위생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래서 루이 10세의 그의 치세 말기에 이뤄 무모한 전쟁에 거듭됨으로써 프랑스 국력을 탕진하게 되었고, 또 이제 그간 종교적 통합을 깨하는 데서 낭트 칙령을 철폐했다. 이 사람은 하나의 왕국에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카톨릭이고 나도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시민들은 카톨릭 믿어야 된다. 자, 이걸 이제 했는데, 이 낭트 칙령 철폐와 관련된 칙령이 뽕테플루 칙령이에요. 예. 요 뽕떼풀 칠령인데, 자, 이 뽕떼풀 칠령은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기출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철폐하면서 5만 명에 달하는 유능한 기술자와 상공인들이, 위군들이 네덜란드, 영국과 그 식민지, 그 다음에 프로이센으로 빠져나갔다. 자, 그제 태왕이 사망한 무렵 프랑스의 영광 기울고 재정은 부채에 허덕이게 되었다. 그 이을 받은 게 루이 15세, 그 다음 루이 16세 이런 왕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뽕테프 칙령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잘 안 나왔더라고요, 서기에서는. 여기 1309번 여기 기출 사료예요. 그래서 서양사 개념어 사전을 좀 읽어볼게요. 자, 낭트 칠령은 카톨릭을 강요할 수 없는 상에서 평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택한 일시적 타협이었다. 시대는 한 국가에 두 개의 종교가 공존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1685년 강력한 국왕 루이 14세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낭트 칠령을 폐지했다. 왜냐하면 국민의 90%가 카톨릭이고 10%가 위그노잖아.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폐지에 대해서. 자, 낭트 칠령은 종교의 자유를 이용한 문명적인 칙령이었다면, 그걸 폐지한 뽕테프루 칠령은 위근의 망명에조차도 자유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개종만 강요하는 야만적인 칙령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뽕테프루 칠령은 어떤 걸 염두에 두냐, 이걸 공포하면 위근어들이 도망갈 걸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이제 못하게 하고 그냥 거기에서 개종을 시키려고 했어. 완전히 카톨릭화 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위근어들이 그 칙령에도 불구하고 도망갔죠.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위대하신 군주 짐의 조부 앙리 대왕께서, 이 조부 앙리 대왕은 누굴 의미하죠? 네, 얘는 앙리 4세를 의미하죠. 자기 할아버지죠. 자, 그래서 있고 이렇게 짐은 또 누구야?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였다. 짐은 루이 14세죠. 네. 자, 앙리 대왕께서
국내 전쟁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마련해 주신 평화가 그 당시의 성대왕들의 치세 중에 일어났듯이 소위 개혁 종교. 소위 개혁 종교가 뭘까 이거는? 개혁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근호죠. 위근을 좀 약간 비꼬기 위해서 쓴 것 같은데, 자, 종교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1598년 4월에 남태에도 공포의 신 칙령을 통해 전순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그들이 예배를 갖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치리주의 행동을 규정하셨다. 자, 왕국의 평안을 유지하고 두 종교의 신자들 사이에 상호 반감을 주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걸 하시기 위해서 특별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짐의 자식과 정권과 국왕의 권위도 지금 공파는 영원하고 폐지될 수 없는 칙령에 의해서 짐이 조국께서 1898년 4월 앙뜬 칙령을 공포의 신칙령 폐지하노라. 그래서 이걸 퐁테블루 칙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내용은 이제 뭐 낭튼 칠령의 폐지, 그리고 위군의 정치적 망명 금지. 이제 실제로 이제 망명을 했죠. 요게 기출 문제 나왔어. 그래서 낭트 칠령 안에는 낭트 칠령 안에는 뽕떼블루 칠령 안에는 미군의 정치적 망명을 금지하는 그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망명했다. 주 1310번을 좀 읽어볼게요. 서양 근세사라고 좀 잘 알려지지 않는 그 결판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 자, 1685년 10월에 국왕은 공식적으로 낭트친령을 철폐하고 위군호들의 예배를 올리고 자식들이 신교로 교육시키고 해외 도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교회 파괴와 아동의 남치 그리고 파리와 같은 주요 도시로부터 위군호들은 추방하는 방법에 의해 지지된 탄압 정책은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해외 이주 금지 조치는 실패했다. 위군호를 탄압해서 쫓아냈지만 해외 이주를 금지 조치는 실패했다. 그래서 해외 이주가 됐고, 그래서 위근호도 해외 망명함으로써 경제가 침체됐다. 오히려 인근 나라가 산업 발달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위근호들이 또 재정을 또 장악하고 있고 상공을 장악했기 때문에 재정을 악화시켰죠. 그래서 스페인이 유대인들 쫓겨난 것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스페인이 금융업자 유대인들 쫓겨나면서 그 당시 스페인의 재정이 상당히 파탄이 됐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예전에 공원형 기출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 관련된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서강자 272페이지 펴보세요. 서강자 270 아이고 적었네. 272페이지. 프랑스의 종교 전쟁부터 쭉 읽고 넘어갈게요. 제가 프랑스 종교 전쟁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종교 전쟁부터 해서 뒤에 이제 넘어가는 내용까지 쭉 읽고 할게요. 루이 14세까지요. 예. 자, 프랑스 종교 전쟁을 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그 프랑스는 16세기 중반 후에 프랑스 신교도 세력들은 그 선장의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게 되었다. 몇 차례 하해와 타협의 시도에 불구하고 신교도와 고교도 관계는 결국 원만하지 않았고 양측은 공개적 적대감을 표출하며 충돌했다. 대표는 1562년에 한번 읽었을 거예요. 기지 가문의 대군과 시아 군사들이 프랑스 북동부에 있는 소도시 바시의 신교도 집회에 남입해요. 74명을 학살했고, 자, 이 학살고 이후 1598년까지 한 세대 넘게 지속된 잔인한 프랑스 종교전쟁, 위그노 전쟁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 잠깐 이제 후전기가 이제 더 넘어가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나바라 앙리 3세하고 그러니까 나바르의 앙리 3세와 앙리 4세 간의 어떤 결혼 동맹, 요거와 연결됐죠. 그러니까 이제 나바르 앙리 3세와 그래서 프랑스 앙리 4세가 되면서 그 전쟁의 전환점이 맺리는데 이 앙리 4세는 그 명실상부한 프랑스 왕의 수도 파리에 입성하기 위해서 9년의 시간과 카톨릭과 개종을 표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때 이제 그 앙리 3세가 이제 그 앞에 앙리 4세가 이제 있는데 이거 제가 말 잘못했네. 요 중간에 그 서기에서 좀 했던 내용이 있죠. 예. 그 대규모 그 바르토노 디아 그 무슨 학살 사건이죠? 그 학살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학살 사건이 뭐였더라? 아 갑자기 음 성 바오드로마 대학살 사건 있죠. 예. 제가 하다가 여기 중간에 빠진 걸 깜빡했어. 요게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 지네끼리 전쟁을 하다가 여기 중간에 빠졌는데 이 앙리 3 세가 그 기중국 알린을 죽이죠. 3 명이 알린 정지에서. 그래서 앙리 3 세가 또 죽고 그래서 유지 인제 알린 4 세가 밖에 안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나바론 알리가 이제 앙리 4 세가 되면서 전쟁의 전환점을 맞게 되죠. 그리고 인제 그러나부터가 인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앙리 4 세는 이제 신교도 잖아요. 근데 이제 구교도가 돼야지만 전국을 통일할 수 있어. 그래서 앙리 4 세가 영시상부한 프랑스 왕으로 수도 파리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후 9 년이나 시간과 카톨릭 개종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앙리 3 세가 죽고 기중국 알리도 죽고 유일하게 나방 안위가 남았지만 어 아직까지는 이제 카톨릭 세력이 많다 보니까 파리까지 입성하기는 좀 시간이 걸렸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파리에 미사에 한 번의 가치가 있다만을 남긴 이유로 알려진 앙리 4세 개종과 더불어 종교적 강문의 열기는 식어갔고 1598년 낭트 칠령 개신교의 종교의 자유가 선포됐다. 침례의 결과 하나의 국가와 두 개의 종교라는 당시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야기했지만 내전으로 피폐해진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자, 그다음에 낭트 칠령은 동시에 낭트 칠령 동시에 앙리 4세는 대외적으로 종교 기간 동안 프랑스 내정에 깊이 간섭했던 에스파냐 필리프 2세와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 베르댕 조약을 맺게 돼요. 베르뱅 조약을 맺게 돼요. 요 베르뱅 조약 좀 외워두셔야죠. 요거는 서계도 없어. 서 서양사 강자 있죠. 이 베르린 조약은 왕조정기 때 맺어졌던 여러 평화 조약 중에 하나예요. 예. 자 그때 뭐 여러 평화 조약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조약이 베르뱅 조약이에요. 자 그래서 체결함으로써 대의전 평화를 안착시켰다. 그는 파리시를 재건하기 위해 내전 기간 동안 거의 항폐됐잖아요. 신교도 출신이었던 슐리를 통해서 행정과 재정을 했고 그래서 앙리 4세 치세부터 누이 14세 그 1715년까지 이어진 시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이렇게 척금을 내세웠다. 예. 앙리 3세 4세 이어서 이제 누이 13세가 그가 보유한 누이 슐리의 추기경이 카톨릭 국가면서 30년 동안 함스부르크 왕가에 맞서 신교도 세력을 지원하는 등 중앙 집권적 강화를 위한 현실 정치를 구현했고요. 예. 그리고 특히 리슐레는 국가 이상의 원리를 왕국의 통치 이념을 확립하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는 관료층을 기반으로 신관료 체제로 이겠죠. 그래서 프랑스 전역을 거쳐 그 지방장을 파견해서 효율적인 행정기구를 건설했다. 동시에 낭트 칙령에 의해서 국가 내 국가로 구성된 비군호 세력을 서서히 무력화시켰으며 대기족들의 음모를 가차없이 처단하여 언제든지 반란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성체들 체계적 파괴를 시도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낭뜨칠령에 성체들을 허용할 수 있는 그거가 있죠. 미군호들이 그걸 그라스칠령을 통해서 다 폐지시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족들의 오랜 특권이자 자율성과 독립성의 상징인 걸두 관행을 금지시켰다. 예. 요거는 서기에 없는 내용이죠. 예. 서강자에만 있는 내용이야. 자, 누이 13세 뒤에 이어 왕이 오는 사람이 누이 14세죠. 그래서 치세초 어릴 때죠. 포로동의 난을 걷게 돼요. 그래서 포로동의 난을 통해서 귀족들의 저항을 마음껏의 위기를 경험한 누이 14세는 파리 인근의 바르샤유를 10,000명이 넘는 그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궁전을 건설했고 귀족 세력들의 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큰 건설 그 궁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화려한 뭐 의식 같은 문화 축제 등을 하고 그리고 에티켓 같은 걸 만들고 결국에 귀족들의 어떤 경제적 힘을 약화시켰죠. 예. 자, 그 국왕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궁정을 찾아 국왕을 기다리며 국왕 궁중식 생활을 위한 값비싼 생활을 유지했다. 자,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은 오락가 축제, 또 음모와 상설 무대가 되었다. 베르사유에 태어난 루이 14세는 자신의 절대적 신성한 권리를 내세우며 통치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루이 14세 그가 추구한 절대주의는 중앙 집권적 요소와 지방 분권적 어떤
서서히 규모가 혼합체였다. 자, 그 이후 1648년에 자율적인 대귀족들이 사적 군대가 자치를 감추고 대신에 중앙 집중화된 제정 군사 왕국이 상비군이 정착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서강자 쓴 그 요 파트를 맡은 교수님은 제정 군사 왕국을 되게 강조하더라고. 예. 제정 쪽 그래서 제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요. 예. 강력한 군사를 통해서 절대왕권을 구현하려고 했고 그걸 통해서 재정적 뒷받침했다. 그리고 그 당시 군대 개편도 같이 했어요. 군사적인 어떤 개편도. 그래서 그때 군사 기술이라든지 군대 조직 같은 것들이 상당히 발전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17세기에서 18세기 때 보면 그 7년 전쟁을 비롯한 뭐 종교 전쟁이니 왕조 전쟁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럽 각국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죠. 그러면서 하향 무기들이 상당히 발달돼요. 전략 전술도 발달되고 그러면 이 시점을 계기로 해갖고 17, 18세기 때 계기로 해갖고 그 중국의 군사력, 중국 인도의 군사력이 서양의 군사력이 밀리게 돼요. 예전에는 중국과 인도 쪽이 강했는데 이제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거야. 서양의 군사력이. 예, 얘들보다 강해지고 그리고 하향 무기 자체는 중국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17, 18세기 때 만들어진 그런 여러 하향 무기 있죠. 총포효들이 요때 이제 17, 18세기 때 뭐 왕조 전쟁이니 그다음에 그 종교 전쟁이니 하면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무기를 더 개량시키면서 오히려 중국에 역수출을 하죠. 예, 역수출. 그래서 이런 것 변화들이 일어났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게 교과서에 있다고요. 좀 이따 좀 읽어볼게요. 자, 하여튼 그래서 조세 분야에서도 그 국왕은 더 이상 신분제의 동의에 구하지 않았다. 100년 전에 이후부터 구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프랑스 신분제 의회는 1614년 루이 13세 때 프랑스 혁명이 발발 1789년까지 단 한 채 소집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루이 13세 때 한번 소집하고 나서 그 후에는 소집되지 않았다. 그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재정국가가 마련됐는가 그런 쭉 내용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그렇게 뭐 나올 만한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자기들의 어떤 관점을 적어놓은 것 같아. 예. 자기 생각을. 예. 다만 이제 여기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간직 매매에 간행돼 있었죠. 아까 얘기했죠. 자, 이것이 근대적 성격 관료질 저행 요인으로 작용됐다. 있는데 요 부분만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간직 매매 밑에 좀만 읽고 여기만 읽어볼게요. 예. 자, 간직 매매는 말미암아 국왕은 정치적 여러 지방세력과 집단들 경쟁을 했고 예를 들어 고등법원은 공식적으로 국왕의 지배에 기여했지만 고등법원 판사들은 자신의 감직을 합법적으로 수행한 사적 개인들이었다. 예. 얘네들은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사법관직의 세습은 그 폴란트 제도 이제 세습됐다고 했죠. 그래서 사법체제 복잡한 그 사법관직의 세습은 사법체제를 복잡한 원망을 복잡한 복잡한 이게 뭐야? 복잡한 그 후원망을 종속시켰고 이 후원제죠. 그 후원제는 왕의 통제를 벗어나 고유한 재생산 논리였다. 이 후원제는 뭐냐면 왕이 임명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법관직 세습관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여러 지역 세력들이 그 당시 범법기족과 연결돼. 그래서 지역 세력들이 그 당시 범법기족들 돈을 주고 후원을 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독자적인 거기에 사법체제를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명령을 내도 사법관직 그 고등법원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지방세력들의 후원을 받은 그런 게 연결돼서 또 나한테 지방의 정경유착이 형성돼요. 그 왕권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 밑에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서양사 개론 넘어갈게요. 자, 서양사 개론 있는데 관련된 이제 내용들 보시고 잠깐만요. 네. 자, 동유럽의 이제 절대주의로 넘어갈게요. 동유럽과 절대주의. 동유럽의 절대주의는 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동유럽 절대주의 특징 관련된 내용을 시험 문제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이거는 서유럽까지 비교해서 이제 봐야 돼. 요건요. 자, 어, 동료 절대 왕정은 관료제도와 상비로 관한 강력한 절대 왕권의 전제적 지배라는 기본적인 성격에서 서유럽의 절대 왕정 벌반 다를 게 없다. 자, 여기가 이제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도 있죠. 차이점도. 예, 서유럽과 그다음에 그 동료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여기부터 해갖고 여기까지예요. 자, 일단 설립영대가 대체로 좀 늦었어. 설립영대가 17세기 후반으로서 서울보다 1세기 늦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립 계기가 자율적인 왕권의 강화가 아니라 이를테면 포이즈인 경우 스웨덴의 위협이라는 타협주의 측면이 강했다. 군사적 성격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유도처럼 자생적인 성격이 아니라 타협적이었고 군사적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는 거. 자, 세 번째로는 그 서유럽에서 농노제의 붕괴와 자본주의 성장이 절대 왕조의 성립의 사회적 기반이 됐던 것과 반대로 동유럽에서는 재판 농노제가 절대 왕조의 성립의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시당초 이제 동유럽 같은 도시가 발달이 미약했고 부르주아 세력도 미미했죠. 그러다 보니까 근대에 들어서 재판 농노제가 실시되었고 부르주아 성장이 더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고 이런 것들이 서유럽과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네 번째 연결되는데 그러면서 넷째로 동유럽의 절대 왕정의 기족은 그 고국가적 군장교 외교 왕권의 봉사 기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봉사 기족은 되게 융커들이죠. 그래서 절대 왕권은 이러한 기족들이 봉사의 대가로 그들의 영제 농노 지배를 인정하였다.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관료제나 이제 군 장교들이 부르주아 출신들, 일반 평민 출신이 많은데 반해서 요 동유럽,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융커 출신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 봉건제를 보는 절대 왕정을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이런 봉건적 성격이 강한 시각도 있죠. 이 봉건적 성격이 강한 시각은 동유럽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듯 동유럽의 절대 왕정은 서유럽과 달랐으며 재판 독립을 기반으로 한 동유럽에서는 도시의 부르주아지의 이발달과 왕권과 귀족의 유착으로 인해서 밑으로부터 개혁이나 혁명 가능성이 희박했고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만이 가능했다. 주로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은 계몽군주들이 주로 했죠. 계몽군주. 그래서 계몽군주와 관련된 내용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계몽군주. 자, 동유럽 계몽군주의 특징이 뭐냐면 주권이 다수보다 한 사람의 유대된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때 한 사람에게는 그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왕이죠. 왕. 자, 이래 하면서도 개혁과 계몽에 주력한 군주들 계몽군주다 한다. 그래서 얘네들 보면 종교 관용, 산업의 자유, 농노의 해방, 학예의 보호 장려, 위로부터 군주가 향하여 봉건적 여러 계급을 종속시키면서 절대 권력을 유지했고요. 대표적인 이제 사람은 포유된 2세, 마ria 테레지, 예카테리 여자죠. 예. 여기에 뭐 포트르 대제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 프위센, 그다음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런 동유럽 군주들이 대표적인 나는데 얘네들이 처음부터 절대 권력을 얻은 게 아니야. 처음에는 그 독일을 기준으로 보면 독일 같은 연방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뒤에도 얘기했지만 연방 국가들이 초창기 때 이제 그 두 개로 구성됐어 권력 구조가. 그래서 왕과 그다음에 신분제위에 두 개의 이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일원화됐죠. 네. 이런 쪽 왕으로부터 이제 통합이 되죠. 네, 신분제위를 종속시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일원화됐던 전쟁이 뭐냐면 뒤에 서면 30년 전쟁이야. 그러면 이때 이제 연방국가 독일 연방국가의 한 세력이었던 신분제위를 좀 볼게요. 이때 이제 16세기 그러니까 30년 전쟁 전후로 해갖고 그 독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300
그 300여 개의 독립적인 정치 단위로 집합지었죠. 연방국가나 자유도시, 연방국가나 자유도시는 각각의 신분제 의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분제 위에도 구성된 왕과 권력을 나눠 갖는 또 이런 신분제 국가가 있고 이원적인 성격의 국가였다. 그런데 30년 전쟁 이후에 군주권이 강화되면서 이제 일원화됐죠. 연방 국가 단위의 절대 왕정제가 성립되면서 이런 그 뭐냐 신분제 위에는 왕한테 종속이 돼요. 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뒤에도 있어요. 그때 강도가면서 또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럼 30년 전쟁을 보죠. 30년 전. 아이고 이게 어디냐? 예. 서양색이요. 예. 아이고, 많이 뛰어나고 왔다 갔다 해. 예. 자, 30년 전쟁인데 30년 전쟁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예. 마지막 종교 전쟁이야. 마지막. 자, 여기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아, 제가 이거 좀 찾아야 되니까. 자, 30년 전 왜 일어났냐? 이게 이제 그 유럽 최대의 이제 종교 전쟁인데 국제적 성격이 있어요. 물론 다른 그 위근호 전쟁이나 이런 것도 국제적 성격이 있지만 이게 저 상당히 강하죠. 국제적 측면이. 그래서 상당히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표면적은 정치적 문제지만 각국의 이해관계에 걸려갖고 일어난 거야. 네. 그래갖고 크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항제를 중심으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해서 페르디난드가 내세웠던 원칙이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가 있다. 이런 원칙을 내세운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신교도 제후들이 반발하죠. 이런 것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그 당시 정통적 합스부르크가와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부르분가가 대립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다 스웨덴하고 또 덴마크가 또 경쟁 국가가 있었어. 스웨덴과 덴마크는 발트해 진출 문제 가지고 서 티격태격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자 이제 신급하지만 요 발트해 진출 문제 가지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신교를 이제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제 스웨덴과 덴마크가 참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종교적 문제로 이제 출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토 확장,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이거 넘어가기 전에 전반적 개관을 하고 이제 심화 규제를 개관하고 나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심화 규제 관련된 내용을 좀 피고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종교적 배경에서는 이제 그 아우크스부르크의 낭의 하위 문제, 카톨릭 제사를 더 이상 정거하지 못한 그런 배경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반환령 때문인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프로테스탄 제도는 유니언, 연합이 결성됐고, 카톨릭 제도는 동맹, 리그가 형성돼요. 이게 유니언과 리그의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예. 하여튼 정치적으로는 신성 로마제가 독일 정치를 이제 방해보다는 이제 중앙 집권 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연방 제후들이 반발했고 발트해 지역 같은 게 진출물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런 것도 있고 자 왕조적 대립 문제에서 영국의 합스부르크와 프랑스의 블루봉 왕가가 왕족 경제 의식이 있고 국제 지원이 있었죠. 국교들은 에스파냐, 신교들은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프랑스는 신교도 나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국가 이익을 통해서 국교 나름에도 불구하고 신교를 지원했죠. 국교 나름에도 불구하고 자 전쟁 시기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1기는 보헤미아 전쟁 시기, 그 다음에 이건 체코, 오늘날 체코. 2기는 덴마크 전쟁 시기,
3기는 스웨덴 전쟁 시기, 4기는 프랑스 전쟁 시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보헤미아라는 건 체코 지역이죠. 흡수의 운동의 본가 지역이고 본고의 신교도의 비중이 컸는데 여기에는 이제 신교 문제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지배에 대한 반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독일 황제 페르디난드가 황제가 되기 전에 잠깐 보헤미아 왕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신교를 탄압을 하니까 신교들이 이제 새로운 왕을 옹립시키면서 이제 뭐냐면 일어났던 거죠. 국가 반란군이 격파되고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왕에게 시기가 이익인데 자 이때 이제 그 덴마크 루트르파의 덴마크 왕 크리스찬 4세는 영국의 지원을 약속받고 그 참여하게 돼요. 근데 참여했던 것은 이제 뭐 신교들 보호한 측면도 있지만 발트해 지역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좀 장악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약속했던 영국의 어떤 재정적 지원이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황제군이었던 발레스타인에 의해서 격파를 하죠. 저희 발레스타인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좀 기억을 했어요. 용병대장으로서. 하여튼 노백주하고 해서 이제 덴마크는 신성노마 제국을 가져온 특권이 박탈되고 이때 황제가 이제 문제가 됐던 반항 원리요. 그래서 아우쿠스부르크 평화조약 이후 신교도 가지고 있는 카톨릭 재산을 원상회복. 이건 신교뿐만 아니라 구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있죠. 그러니까 신교 제후나 구교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토를 그러니까 아우쿠스부르크 평화조약 이전부터 돌려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신교든 구교든 간에 카톨릭 교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돌려내니까 반발이 크겠죠. 예, 요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왕의 개입 부분일게요. 자, 발트해 패권을 이제 노리는 스웨덴 구스타프 아돌프 앞에 설명했죠. 이런 개혁 군주인 구스타프 아돌프가 신교도 편에 참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누첸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이 전투에서 또 구스타프가 사망돼. 그래서 등등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황제는 독일 내에 포르테스트 제후를 해야겠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거 좀 지우세요. 요건 잘못된 거예요. 예. 발렌스타인은 그 살해를 당한 거는 그 이후에 살해였고 그 이후 발렌스타인 살해했다. 전투 이후에 그러니까 네르탱크 전투는 이제 뒤에도 설명했지만 스웨덴하고 그 당시 구국 연합군이 이제 싸웠는데 항제국을 싸웠는데 스웨덴이 패배한 전투야. 자, 하여튼 잠시 이제 하해는 맞고 프라하라고 하죠. 프라하 조약을 맺고 이제 잠깐 쉬고 있을 때 다시 프랑스가 개입을 해. 스웨덴도 같이 개입을 하고 원래 이제 재정적 지원을 했던 리슈엘가 직접 이제 신교편에 들어와서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황제군을 피퇴시키고 결국에는 베스튼팔렌 조약을 맺게 된다. 네. 베스튼팔렌 조약은 이제 강독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좀 읽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개관을 해봤고 자, 그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예. 요거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끊기가 좀 그러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 관련된 강독 내용은 자세한 강독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